자, 인천 중산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백제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핵심 개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이왕,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즉 백제의 여러 왕들의 업적을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고구려 너무 쉽고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고구려 수업할 때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바로 근초고왕이죠. 드라마 근초고왕의 포스터를 쌤이 가지고 왔는데,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근초고왕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근초고왕에 대해서도 배울 예정이니까요. 오늘 한번 집중력 있게 한번 수업에 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OX 퀴즈를 통해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광개토 대왕은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지역을 확보하였다. 자, 이거 OX 5죠. 자,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신라를 구원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을 확보하였다는 것도 우리 배운 내용입니다. 그쵸? 자, 2번. 장수왕은 북진 정책을 펼쳐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다. 이거 X죠. 그쵸? 남진 정책으로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 그치?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평양성으로 옮김으로써,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김으로써 남진 정책을 펼쳤다는 것도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로드맵을 그려봤습니다. 고조선, 그리고 여러 나라의 등장, 그리고 고구려 배웠고요. 오늘 백제 배우고 다음 시간에 신라를 배우면 삼국시대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백제의 성장 그래프를 살펴보면 온조에서 시작해서 고이왕을 거쳐 근초고왕 때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요. 그 이후에 계로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순으로 백제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전성기는 근초고왕이었고, 계로왕 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성왕, 무령왕, 성왕이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은 바로 비류, 온조의 로부터, 비류와 온조로부터 건국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를 창업한 주몽의 아들이었어요. 다만 부여에 있던 유리라는 자식이,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주몽의 자식이 고구려로 찾아옴으로써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를 이어받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와 건국한 국가가 바로 백제다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온조가 부여 고구려의 유의민들을 이끌고 한강 유역에서 건국을 했고요. 자, 이렇게 건국을 했고, 이 백제의 초기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왕이 바로 고이왕인데, 이 고이왕이 마련한 업적이 뭐냐면 바로 관등제를 마련했다라는 업적이 있습니다. 관등제. 바로 관리들의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1급 공무원 이렇게 어떤 관직들의 등급을 나누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복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급 공무원은 추리닝만 입을 수 있고, 7급 공무원은 한복만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급 공무원은 드레스만 입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직책의 등급을 보여줄 수 있는 복장을 통일시켰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등제를 마련함으로써 백제는 신하들의 어떤 위계 질서를 견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고이왕의 업적 관등제 마련. 자, 이제 고이왕이 세운 어떤 업적을 발판 삼아서 근초고왕 때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영토 확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한 대부분을 복속하게 되는데요. 자, 이 마한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에 등장해서 삼한을 배웠지. 그 삼한이 세 개의 한이었잖아.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사만이라고 하는데 그때 배웠던 마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백제 그 영토 안에 마한 세력들이 이렇게 종기종기 있었는데 이것을 쏙 정복하고 복속시킨 것이 바로 근초광 시기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고구려의 고국원앙을 격퇴한 것도 근초고왕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구려 시기를 배웠던 프린트에도 분명히 있지. 고국원앙이라고 해서 밑줄 쳐놨죠.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때 백제의 왕이 누구였느냐? 근초고 왕이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초고왕이 어떤 교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백제라는 지형상 중국과 교류를 하려면 고구려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었고, 만약에 일본에 가고자 했을 때도 신라를 통할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육로를 통한 방법으로는 고립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자,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일본 또는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역로를 확보해야 되냐면 바로 바닷길, 즉 해상 교역로를 확보해야 했고, 어떤 지리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택한 것이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그게 근초고왕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동진 그리고 일본에 있는 외와 교류를 했었는데, 특히 외와 교류한 흔적이 남아있는 유물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유물입니다. 바로 칠지도라고 합니다. 칠지도. 자, 칠지도가 뭐냐면 칠은 7개라는 뜻이야. 그리고 지는 가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총 7개의 가지를 가진 칼이다 라는 게 칠지도고, 자, 이 칠지도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칠지도 뒷면에 보면은 백제의 왕이 일본에게 하사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일본과 백제가 서로 교류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 되었나요? 자, 그래서 근초고왕이 했던 업적을 지도로 표현을 해보면, 자, 위에 보면, 여기 보면 평양성을 공격함으로써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마한 지역들을 병합을 하면서 완전히 흡수해 버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동진과 일본에 있는 외와 바닷길을 통해서 교류를 하였고, 특히 여기 있는 외 같은 경우에는 백제와 일본이 서로 교류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칠지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초고왕 시기에 잘 나갔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근초고왕 시기에부터 계로왕 시기에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완전 떡락한 거지. 그치? 속된 말로. 그럼 계로왕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던 백제가 무너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고구려 입장에서 고국 원앙이 근초고왕에게 전사한 이후부터 고구려의 어떤 목표는 뭐였냐면 백제를 타도하는 거였어. 자, 그래서 기억나지? 고구려 시기에 광개토 대왕 시기에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을 차지했다는 거, 그리고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서 남진 정책을 펼쳤다는 것도 기억할 거야. 자, 이때 당시에 장수왕이 결론적으로는 고국 원앙의 원한을 씻어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백제를 공격하게 되었고,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이 죽게 되면서 백제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날 거야. 장수왕 시기에 한강을 함락하게 됐다고 기억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장수왕에게 수도 서울이 털렸기 때문에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천도를 하는데요. 바로 어디로 천도를 하냐면, 수도를 옮기냐면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웅진. 되었죠? 웅진, 지금의 지금의 공주지, 공주. 충남 공주. 자, 이렇게 해서 계로왕까지 봤고요. 그래서 수도를 보면은 한성에서 웅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좀 이따 우리 배우겠지만 사비로 한 번 더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제 계로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그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인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계로왕 때부터 이제 백제의 부활을 꿈꾸는 두 왕이 있었으니 동성왕과 무령왕입니다. 자, 동성왕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가 계속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압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이제 신라와의 동맹을 통한 고구려 저항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성왕은 신라와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신라와의 동맹을 굳건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어떤 높은 자제의 되게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신라와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고자 하였고요. 동성 결혼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동성왕 이후에 무령왕 시기에는 이제 중앙 집권화, 즉 왕의 힘이 강해져야 돼. 근데 왕의 힘이 강할 수가 있겠어? 만약에 지방에 각각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면 왕의 권한이 강할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야지 왕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무령왕 시기에는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22담로라는 걸 설치합니다. 22개의 담로를 설치해요. 담로라는 것을 22개를 각 지방에 설치해 놓고요. 자, 이런 거야. 중앙과 지방이 있다면 이 중앙에 각각 지방에 22담로, 22개의 담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을 다스리겠다. 즉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이나 어떤 혈육관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방으로 보내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을 통제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령왕. 됐죠? 자, 그 다음에 교류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중국에 남조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남조의 양이라는 나라와 교류를 했었는데 그 남조의 양과 교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적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유적이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무령왕릉이야. 이거 매우 중요해요. 무령왕릉. 중국의 양과 교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령왕릉. 자, 그래서 무령왕릉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오른쪽에 있고요. 쌤 읽어볼게.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양의 벽돌 무덤 양식으로 제작되었다라고 했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중국 청자, 일본산 금송으로 제작된 관등을 통해 백제가 남조 및 외와 활발히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무령왕릉의 형식 자체가 벽돌 무덤인데 이 벽돌 무덤은 그때 당시에 중국의 양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무덤의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백제에도 발견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남조의 양과도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좋아요. 자, 그래서 벽돌 무덤 양식을 통해서 이 중국과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우리 하기에 앞서서 우리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영상은 우리가 배울 성왕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백제 무령왕의 아들로서 523년 왕위에 오른 성왕. 그에게는 가슴속 깊이 품은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구려를 때려잡고 백제의 영광을 회복할 거유. 백제의 중흥을 부르짖었던 성왕. 터가 좁아 더 이상 발전이 어려웠던 웅진을 떠나 드넓은 계획도시 사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사비천도 짓고 바뀐 국호 남부여. 부여의 정통성을 계승하고자 했던 성왕의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진부여 후예요. 한강 묻고 북으로 가는 것이요. 하지만 북쪽의 고구려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심심하는 시비를 벌어오던 고구려를 혼쭐내기 위해 성왕은 전통적 동맹국 신라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당시 신라에서는 넘치는 야망의 청년군주 진흥왕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뭐유, 젊은 친구 도와줘요. 복수심에 불타는 왕의 군대와 패기 넘치는 젊은 왕의 군대는 한때 한반도를 호령했던 고구려를 점차 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군침이 싹 돌아보네. 551년 마침내 고구려는 패퇴하였고 백제는 한강 하류를, 신라는 한강 상류를 장악했습니다. 격하게 기뻐하는 상황. 하지만 기쁨도 잠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53년 백제가 한강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와중에 신라의 젊은 친구가 번개 같은 스킬을 감행 한강 하류까지 신라의 차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상황의 행보는 더욱 놀라웠는데요. 괜찮요. 진흥왕님, 내 사위야. 성왕은 자신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든 진흥왕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페이크요, 이 모질이들아. 그렇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것은 바로 진흥왕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의 동맹은 와장창 깨졌어요. 성왕은 신라의 빈틈을 노려 한 방을 날리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신라의 레전드 정복군주 진흥왕. 호락호락하게 당할 것 같진 않았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무력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북쪽 국경의 군대를 빼서 백제와의 전선에 투입하였습니다. 오유, 다들 저러다 고구려한테 털려서 쌈질 못하는 거 아니요? 그러나 신라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북방의 돌궐과 대립하느라 정신이 없던 고구려와 사전에 밀약을 맺어 평화를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이건 몰랐지? 억수로 매운맛함 쫙 들이켜봐라. 점차 백제가 불리해지는 와중에 성왕은 전투가 벌어졌던 관산성 부근에서 신라군에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백제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이는 곧 백제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백제의 중흥을 꾀했던 성왕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차지한 청년군주 진흥왕은 가야를 완전히 병합하고 함경도까지 영토를 넓혀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자, 우리 방금 영상 시청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성왕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고 어떻게 배신을 당했는지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성왕 시기에 백제가 맞이한 변화를 보면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 웅진에서 사비라는 곳으로 천도를 했다. 영상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 국호도 부여를 계승했다라고 해서 남부여로 바꿨다라는 거. 이거 아까 사진으로 봤던 거지.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했다.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을 했고요. 이제 성왕은 아까 영상에 또 봤듯이 신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의 압박을 벗어나려고 했고 신라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성을 탈환했으나 아까 배웠듯이 진흥왕이 배신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전사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보면 온조가 서울에 터를 잡음으로써 건국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고이왕이 관등제를 마련함으로써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 발판을 딛고 최전성기를 누린 왕이 바로 근초왕이지. 그래서 마한을 대부분 복속시켰고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해양 교역로를 확보해서 중국 그리고 일본과 교류를 했고 특히 일본과의 교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칠지도였다. 하지만 이후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장수왕에게 수도가 털리고 계로왕마저 죽게 되면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다. 자, 웅진 천도한 이후에 이제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동성왕 같은 경우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 같은 경우는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담로 22개의 담로를 설치하여 왕족을 파견하는 등의 지방 통제 정책을 펼쳤고, 그 다음에 문화 교류도 활발히 하여 중국 남조의 양의 무덤 양식인 벽돌 무덤 형식의 무령왕릉이 지어지기도 하였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여의 유일한 자식이야, 우리가 완벽한 계승자야 라고 해서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고 신라와 손을 잡아 한강 유역을 탈환했으나 신라의 어떤 배신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전사하면서 안타까운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20분 동안 우리 한번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정리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교과서 한번 살펴보시고 학습지 쭉 읽으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